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많은 이슈를 준비해서요. 조금 간단하게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 많은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이죠. 여기에 내 아이를 팔겠다. 그것도 20만 원에 팔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이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였던데 이게 그러니까 그 미혼모가 판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아이를 팔겠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지난 16일이었죠. 우리 중고거래 앱의 그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판매금의 20만 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이 게시글은 이불에 쌓여 잠든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올라왔는데 이거 보고 깜짝들 놀랐죠. 그럼요. 우리 허아나운서님도 놀라셨죠.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안 믿었습니다. 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6살의 미혼모였어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데다가 입양기간 상담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게시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물론 그 이후에 잘못됐구나 해서 내리긴 했지만 결국 경찰에 고발돼서 조사까지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빠 없이 혼자서 산부인과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막막하다 보니까 이거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인데 이런 것을 저질렀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 13일 날 아이를 낳았고 태어난 지 7일째 19일 제주도 모 보육시설로 아이는 보내졌고요. 미혼모는 보내고 나서 제주도 내 미혼모를 돕는 지원센터로 돌아갔다. 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엄마와 아이 각각 보호시설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 입양을 이렇게 체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아기 유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였고 이게 국내외 입양이 2012년도에 1,880명에서 이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입양특례법이 발의되고 나서 922명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역기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기간에 베이비박스로 더 증가했거든요. 베이비박스가 뭐냐면 아시죠? 아이 이름하고 출생년을 해서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입양 문화를 바로잡는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 가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문제는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덜컥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외국 사례도 보면은 18세 이상이면 비밀 출산을 요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데 이번에 입양 특례법 좀 더 왜냐하면 입양을 시키려면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출생 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가족관계부에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입양특례법을 좀 지혜롭게 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식으로 입양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데 근데 입양을 하려면 자기가 출산했다는 기록이 다 남으니까 이제 꺼리는 이런 현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온통 요즘 우리나라 참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이 문제가 이제 정치권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고 사실 이 내용이 하루하루 다른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나마 핵심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게 뭐야 궁금하실 텐데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라임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라임 사건이 먼저 터지고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겁니다. 라임은 작년이었죠? 라임이 작년에 터지고 옵티머스는 몇 달 전에 있었고. 그런데
둘 다 사기를 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거죠. 예. 그 펀드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돈을 불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위험 자산을 막 투자하면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써버린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려주지 못하니까 환매 중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배경에 정치권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유력자가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고 또 그것이 여당이다 야당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중에 잡혀간 사람이 또 뭐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느니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느니 협박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것이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제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 겨냥해서 다 정리해라. 중지하고 수사권 지휘 발동하겠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이 개념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해서는 아예 그 손을 떼라, 관심도 두지 마라 이거잖아요. 관여를 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의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이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할 수는 없는데 단 예외 조항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게는 영향력을 못 미치지만 물론 뭐 인사권이 있긴 하지만 못 미치지만 검찰총장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아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다른 기존에 있었던 검사들 정리하고 새롭게 보강해서 시작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뭐 부인 김건 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이렇게 새롭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쏟아지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에서도 또 어떤 뉴스가 또 터져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는 뉴스 쫓아가는 국민들이 더 피곤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 부인 의혹이 있고 또 장모 관련된 의혹도 있고 여기다가 또 전 용산 세무서장 그 수사에 또 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어서 일단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 깜짝 놀란 그 뉴스가 그제 이렇게 나왔죠.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그 입장문이 교도소에서 쓴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야당 정치인에게는 뭐 수억 원의 로비를 했다고 밝혔고 검사들의 술 접대를 했다. 근데 그 술 접대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검찰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청와대 유력 인사들을 이름이 있다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당은 라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요. 야당은 옵티머스에 관련돼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검찰 수사 그리고 이것이 정치권과 연계가 돼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그러니까 방금 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게 김봉현 씨 이야기를 하는데 김봉현 씨가 자필 입장문 내기 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강기정 전 수석 얘기가 시끌시끌했잖아요. 청와대에 현금 5천만 원 들고 들어왔다는데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런지 참 의심스럽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도니까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됐으니까 수사권 지휘를 발동한 것 같고요. 이건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소식이 어제 들어와서 좀 짚어보겠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딸 관련된 의혹이 있고 아들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크게 봐서 이제 아들 관련된 의혹인데 그 아들이 학술대회 참가가 어려워지자 당시에 그 서울대 대학원 다른 대학원생이
대신 참석했다는 그런 의혹이 이게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판별이 된 거죠? 예, 서울대학교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예. 그 결과가 공개됐는데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울대에서 아무 문제 없다. 아들이 인턴으로 참가하고 연구소 사무실하고 주저자로 올라간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봐라. 나경원 의원은 봐라. 이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나온 결정문에서는 사실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아들 대신 참석했다라고 나왔으니 그때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받기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할 때 엄마로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엄마로서 그런 마음 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도움받아가지고 고등학생의 서울대 실험실을 쓰고 이거는 또 다른 업무 찬스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야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으로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이건 모든 엄마들의 똑같은 마음인데 이건 좀 이해가 되는 마음인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작년에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조국 사태가 또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뭐냐 그 사태와 이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민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하고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좀 다른가? 그런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 내지 고위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하고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정말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라임 사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옵티머스는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이 이제 보편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라든지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 정말 정론이 되는 언론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가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무려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네요. 소위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의 149명이지만 128명이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군인과 군무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공무원들이 물론 박사방이나 N번방 회원인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라의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은 좀 충격적이고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무원들이 이러니까 국민들의 허탈감은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49명 공무원 중에 128명이 군인과 군무원이었다는 거고 교사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초등학교 교사 4명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까 참 걱정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교사만큼은 다시는 교단에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독감 예방 백신 많이들 맞으실 텐데 우리 평론가님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아직 맞췄고요. 저는 아직 못 맞았어요. 바쁘셔서 그럴 텐데. 인천의 고교생이 이제 이 예방 접종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인가요? 어제 뉴스 나온 거죠. 고창 지역의 70대 여성이 또 접종 다음 날 사망했네요. 맞습니다. 최근 이 독감 접종률 백신을 맞은
고교생 17살 고등학생이 사망했는데 예.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접종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0대 여성의 유족 측에 따르면 이 그 78살이에요. 그 한 주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은 있었대요. 근데 독감 접종 당시 특이 증상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에 대해서도 부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기회에 독감 예방 주사 받을 때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방주사를 맞고요.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10분 내지 15분 정도 예방주사 맞은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병원이나 보건소 맞으시면 거기서 잠깐 좀 머물러 주세요. 아, 바로 나오지 말고요. 네, 바로 나오지 잠깐 마시고요. 10분, 20분 머물렀다 나와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증상이 있으면은 즉각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병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맞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이들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맞게 되니까 예방 주사 맞으시고 보건소든 병원 거기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상 반응이 있지 않는지 머물러 주셨다 그다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망자가 1명, 2명 나오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예방 접종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태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 예방 주사 하는 거거든요. 같이 맞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